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누구냐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규정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왜냐? 뒤에 이제 법인세법과 관련해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업무부간 가지급금에 대해서 혹은 뭐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 저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특수관계인이 누구지? 라고 좀 의아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세기본법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수관계인은 어떤 사람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라고 문장 하나하나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자, 다음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족관계도 여러분 나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당연히 특수관계인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 범주까지를 가족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와 내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혹은 나의 큰아버지, 나의 삼촌, 나의 사촌들 이런 사람들, 즉 육촌까지도 그들에 대해서 혈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는 거죠. 즉 내 조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모두 육촌이네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인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척. 사촌인의 인척인데요. 얘는 뭐냐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들, 자, 나의 친가가 아니라 이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그의 형제, 자매들, 아니면 그의 배우자들까지 이렇게 사촌 이내의 인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육촌 이내의 혈족이고 사촌 이내의 인척인데 만약 보기에 육촌 이내의 인척이다라고 하면 걔는 뭐예요? 걔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자, 육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서인 거고요. 즉 나의 친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육촌까지가 특수관계인 거고 내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사촌까지다라고 규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뭐 우리 큰아버지가 장손인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뭐 작은아버지네 집에 있는 내가 뭐 양자로 갔다더라. 혹은 집은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호적이 양자로 들어가 있더라. 근데 호적이 양자로 갔다 보니까 뭐 서로가 재산도 주고받고 그런 상황이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큰아버지네 집에 호적에 올라가 있어서 큰아버지와 살았지만 나의 친부모는 이쪽에 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친족 관계에서 또 뭐도 얽히고 설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생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특수관계인이 또 더 넓은 범주에서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읽어주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뭐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경제적 관계도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의 임원이다. 아니면 직원이다라고 하면 그 회사와 특수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즉 내가 사장이야. 그리고 내 직원들이 있어요. 내 돈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고 있다 이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해서, 즉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의 배우자다. 대표의 자녀들이다. 모두 다 특수관계인으로 된다라는 거죠. 혹은 임원의 자녀이다. 임원의 배우자이다. 이런 사람들도요. 자, 그리고 경영 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내가 비록 개인일지라도요. 이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살짝 얘기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내 의견이 다 받아들여져. 그래서 저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것들도 경영을 지배하는 관계로서 뭐 특수관계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법인일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의 신분이든 법인의 신분이든 어느 기업에 우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수관계이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국세 부과 원칙이라는 게 뭐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입니다. 자, 이 지켜져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제 국세부가의 원칙의 의의가 1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5번까지 이어질 텐데요. 사실 국세부가의 원칙은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실질과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 실질과세 원칙이나 법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을 인식해야 되는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요,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자, 명의는 본인이에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소유자는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김진수 씨예요. 자, 명의자 본인 유슬기 씨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명의자 본인인 유슬기 씨에게 과세할 거냐 아니면 그 건물의 실소유자인 김진수 씨에게 과세를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명의자 기준? 아니죠. 원래 원칙은 명의자 기준이었지만 여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실질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실제 소유자인 김진수 씨에게 과세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 실질과세 원칙이더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실질과세 원칙 안 하고 그냥 명의자 과세 원칙이다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불법들이 정해질 거예요. 야, 명의는 네 걸로 하고 그냥 내가 사업 좀 하자. 이런 경우들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다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아니면 소득세, 법인세들을 과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속에 관한 실질, 그리고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이렇게 또 나눠보고요. 뒤에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주의까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귀속에 대한 실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의자와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다거나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조금 대화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례 형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인 김광모 씨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잡히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가정주부인 유슬기 씨에게 뭐를 하도록 하겠다. 이 유슬기 씨의 명의로 슈퍼를 혹은 카페를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명의는 지금 이 사람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 누구로 간다는 거예요? 귀속에 대해서 실질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 수익, 행위가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는 납세의무자로 하여서 누구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실질 과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놓고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원칙이냐라고 하면 실질과세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조세법률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건 실질과세 원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도 있지만요, 거래 내용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내용에서도 예를 들어 접대비, 자, 말로는 이제 접대비라고 하게 되면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한도 이내의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접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접대비로 하게 되면은 한도에 대해서만 송금 인정하니까 야, 직원도 같이 밥 먹었으니까 복리후생비로 하자. 왜냐면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거든. 자,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로 하자. 아니면 우리가 세금경공가로 하자.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하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겠지만 이거 다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실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가 거래처와 같이 밥을 먹었고 거래처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질이 접대해 있는 거다. 아무리 직원이 참여했다고 해도 이걸 복리후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접대비 쪽으로 과세를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주의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좀 줄여보자.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놓는다거나 이런 거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서 인정이 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을 모아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신의성실 원칙이요. 자, 2번째 신의 성실
원칙. 근데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요거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과세 관청도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래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모두 다 우리 믿음에 의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모두 다 성실하게 그 세금에 대한 징수액을 계산할 때 대충 대략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원칙에 맞춰서 똑바르게 계산을 해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 납세자도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신의 성실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공적 견해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무 공무원이든 납세자든 세법을 지켜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싶은데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금 세법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혹은 그 법조문을 봐도 어디에다가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 의미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 세금이 지금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의견 좀 줘봐. 이거 과세야? 아니면 이거 비과세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물어볼 때 굉장히 다양하게 질의를 합니다. 하나는 국세청 법규와의 서면 질의 회신, 즉 서면을 통해서 국세청 법규 쪽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서 이 항목을 과세로 해야 될지 비과세로 해야 될지 혹은 이번 연도의 소득으로 해야 될지 내년도의 소득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 상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답변을 주세요 라고 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회시를 받으면 요거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공적 견해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들 많아요. 사실 세무서 상담자한테 전화합니다. 거기 세무서죠? 저 이거 비과세요, 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요. 납세 의무자님 혹은 고객님 혹은 뭐 누구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견해로는 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제 견해로는 비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상담센터에 전화 안내도 마찬가지고요. 홈택스 사이트에다가 Q&A 게시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과세로 할지 비과세로 할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더라. 국세청 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택스 관리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자, 이런 것까지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공적인 견해가 될 수 없다고요. 이 국세청 법규와 서면 질의 회신에 대해서 정도만 이 공적인 견해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누구 납세자와 그리고 세무공무원 모두 다 의무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공적 견해는 어디까지가 공적 견해인지 보았습니다. 자, 근거과세 원칙. 근거가 불충분한 과세를 방지하자는 거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재산세를 과세하려면 내 재산이라는 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조세 감면에 사후관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부가 국세를 감면을 해주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50% 감면을 해줬어. 그래서 나머지 50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의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및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 감면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감면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감면과 관련해서 목표를 달성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혹은 어느 정도까지를 감면하도록 할 것인지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본다고요.
어떤 걸 물어본다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국세 부과 원칙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질것의 원칙만 콕 찍어서 예제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다 의무를 이행한다라거나 아니면 공적 견해를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좀 더 토탈적으로 국세부가 원칙 4가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심플하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잘 풀기 위해서 이 4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4가지 원칙만 있으면 사실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세법을 적용할 때 원칙이 또 따로 나와요. 앞에 국세 부과 때 나라가 세금을 부과할 때의 원칙뿐만 아니라 내가 세법을 적용할 때의 원칙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막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뭐지? 얘 들어봤는데 이 들어봤는데 상태에서 끝나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자, 들어봤는데 상태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냐면 자, 실신근조 기억해 주세요. 자, 국세부가 원칙이다라고 하면 실신근조 이렇게 4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국세 부과 원칙에 대한 4가지는 실신근조로 끝이 났고요. 우리 세법 적용 원칙으로 갈게요. 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 사실이 법규와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간단히 세법 적용 원칙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할 때 따라야 되는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납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법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 조문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자, 제일 첫 번째, 납세자의 재산권에 부당하게 침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 사람이 재산이 좀 많은 재력가라고 해서 삼성가의 누구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특정하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일부러 법을 막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세법 법률에 적혀져 있는 그 조문 그대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춰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왜? 내 소득에 대해서 나라가 가져가잖아. 내 재산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조세 부과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건물이 좀 탐이 나는데 나라가 제 토지가 좀 탐이 나는데 라고 해서 갑자기 법을 바꾼다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좀 더 가혹하게 세법을 적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국민의 재산권을 잘 지켜줘라, 보호해줘라. 자, 소급과세 금지. 소급이라는 건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과거로 돌아가는 걸 금지하겠대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재산, 소득, 행위, 거래에 대해서는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하지 않는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내가 어떤 A라는 법률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2021년에 A라는 법률이 지금 여기가 3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22년도에 50만 원으로 바꿨으니까 21년도 세금에 대해서도 50만 원으로 다시 적용해야지 라고 돌아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성립 후에 거래에 대한 성립 후에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불리한 거는 돌아가면 안 돼요. 불리한 건 돌아가면 안 되는데 유리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하도록. 자, 과거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세법을 규정을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소급표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라고 해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리한 소급표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이 됩니다라고 이 예외적인 규정을 써드렸고요. 원래 원칙은 이렇게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조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너는 좋으니까 더 적게 내시고요. 너는 싫으니까 더 많이 내세요. 이게 원래는 안 돼요. 그냥 어차피 법에 의해서 법률에 써져 있는 대로만 내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있죠.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과세관청에 따라 법률 적용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를 허용하면서도 엄격하게 이 한계를 정해주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한계를 엄수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걸쳐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토지가 뭐 관리 제한 구역도 있고 관리가 뭐 잘 되는 구역도 있고 혹은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개발이 잘 될 수 있는 곳 아니면 뭐 새로운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다르게 되었는데 이 공시지가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서 나한테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가 될 때 이 재산세가 좀 과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세무공무원 당신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재량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또 법률을 특별하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도록 규정을 정해주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업회계의 존중. 과세표준 및 조사 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만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은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기업회계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업회계에 대해서는 따르되 그래서 법인세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요. 특별히 이제 회계에 대해서 법인세법도 이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갔을 때는 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더라라고 하면 이제 법인세법에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업회계를 무시하자가 아니라 기업회계를 존중해 주면서 별도로 세법에 대한 규정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우리가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 요건,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과세 요건이 몇가 있느냐, 혹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 대상에 우리나라 세법에 대한 세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세액이 나올 텐데, 즉 내가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이렇게 산출이 될 텐데 이 산출세액을 계산하기까지가 우리가 필요한 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부담을 할 건지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누가 부담하느냐, 즉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물건. 그래서 어떤 물건을 세금을 부과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보셔야 되겠죠.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법에 대한 그 세율, 퍼센트가 세율이 되겠고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인지, 누구는 우리 앞에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였죠. 그리고 물건, 과세,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세표준, 세율 여기까지가 우리 과세 요건이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설명 이외에 보기가 주어진 내용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아직 내용이 국세기본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OX 문제는 이제 다음 강에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한과 기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국세 부과 원칙이다라고 해서 실신근조 이렇게 배웠고요. 세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세무공무원 재량에 대한 한계라든가 조세감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